비극의 시작, 왕세자의 탄생과 그림자.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사도세자는 1835년 1월 21일 왕실의 큰 기쁨 속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조는 마흔이 넘어 얻은 아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기대를 쏟았습니다. 왕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장차 나라를 구할 인물이라며 기뻐했고, 불과 2돌이 되던 해에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어린 세자는 총명하고 영특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고 무예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재능에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후궁소생으로 태어나 겪었던 서름을 아들만큼은 겪지 않기를 바랐고 완벽한 성군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세자가 5살이 되던 해 영조는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경전을 읽고 낮에는 무예를 익히고 밤에는 다시 글을 읽어야 했습니다. 어린 세자에게는 놀이 시간도 친구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부와 수양만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교육 방식은 점점 가혹해졌습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왕은 호되게 꾸짖었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네오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영조의 지론이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그 기대는 너무나 높았고 가혹했습니다. 세자가 10살이 되던 해 첫 번째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조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한 것입니다. 불과 10살의 어린 나이의 나라에 정사를 돌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세자는 신하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정사를 처리해야 했고 실수할 때마다 영조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세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실수하는 것이 두렵고 신하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라는 신분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인 영빈이 씨는 아들의 고통을 알았지만 왕의 교육 방침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아들을 위로하고 다독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엄격함과 어머니의 따뜻함 사이에서 세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세자는 해경궁 홍씨와 혼인했습니다. 홍봉안의 딸인 홍씨는 명문가의 교수로 총명하고 현숙했습니다. 세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위로했으며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에도 영조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었으니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더 많은 일을 세자에게 맡겼습니다. 세자는 아침 일찍 궁궐로 나가 정사를 돌보고 저녁 늦게야 동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의 행복을 누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세자는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궁녀들을 무섭게 꾸짖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의 변화에 놀라고 걱정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세자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하는 강박 증세가 생겼고 특정 색깔의 옷을 입으면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의관들이 진찰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약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이상, 증세를 알면서도 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라며 더욱 엄하게 대했습니다. 왕은 세자의 병이 나약함과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부자,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영조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세자가 잘하면 당연한 것이라 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무능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자의 정신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세자는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원손이었습니다. 영조는 손자의 탄생에 크게 기뻐했고 세자도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곧 손자에게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손은 나를 닮아 영특하다며 칭찬했지만 세자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세자는 아들마저 자신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아 질투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시기 세자는 궁궐 밖으로 몰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복을 입고 도성을 돌아다니며 잠시나마 왕세자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거리를 구경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빈번해지고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자의 야행은 결국 영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크게 노했고 세자를 궁궐에 가두었습니다. 왕세자가 어찌 함부로 궁을 나설 수 있느냐며 질책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려 했지만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부자,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광기의 심화와 비극의 전조, 25살이 된 사도세자의 증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의복에 대한 강박은 더욱 심해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옷을 갈아입었고 조금이라도 구겨지거나 더러워지면 참지 못했습니다. 궁녀들은 세자의 옷을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고생했지만 세자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추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세자의 분노 발작도 빈번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격분하여 주변 사람들을 폭행했고 심지어 궁녀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자신의 회고록 한중록에서 이 시기를 차마 말할 수 없는 참혹한 나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두려워하면서도 버릴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분노했지만 동시에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키운 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세자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품행이 나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세자의 행동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나뉜 당파는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세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했습니다. 노론은 세자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영조에게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고 소론은 세자를 옹호하며 병을 치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자의 외척인 홍봉한 가문은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사위인 세자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왕실과 조정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경궁은 친정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홍봉한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1757년 세자가 22살이 되던 해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자가 영조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칼을 빼들고 위협한 것입니다. 비록 실제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영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왕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후 세자를 더욱 경계했습니다. 세자는 그 사건 이후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와의 만남을 최소화했고 정사에서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어린 원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이는 그의 정신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 무렵 세자는 무예와 병법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활을 쏘거나 말을 타며 시간을 보냈고 군사훈련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궁궐의 정적이고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지만 신하들은 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노론 세력은 세자의 무예, 수련을 역모해 준비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세자의 동향을 감시했고 모든 행동을 기록하여 영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세자가 군사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
모두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760년 세자는 평양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명목상 승진이었지만 실제로는 한양에서 멀리 떠나보내려는 영조의 의도였습니다. 세자는 평양으로 부임했지만 그곳에서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평양에서의 생활은 세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아내와 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지내야 했고 영조의 감시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세자는 6개월 만에 한양으로 소환되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세자는 더욱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궁녀와 내관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했고 수십 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궁은 공포의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세자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해경궁마저도 남편을 두려워하며 별궁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761년 영조는 세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세자를 불러 따뜻한 말로 다이르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세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약속했고 잠시 동안은 증세가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세자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더 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영조는 완전히 실망하여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부자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762년 초 노론 세력은 본격적으로 세자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자의 비행을 낱낱이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여 영조에게 올렸고 세자의 폐위를 요구했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버리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왕실과 나라를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친정아버지 홍봉안에게 도움을 청했고 영조에게 직접 나아가 세자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세자 자신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원손을 불러 아비가 미처 다하지 못한 일들을 네가 이루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경궁에게 내가 죽거든 원손을 잘 보살펴 훌륭한 임금으로 키워달라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1762년 윤 5월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노론의 핵심 인물들이 영조에게 세자의 처분을 강력히 요구했고 궁궐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조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사으며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왕실의 안위를 위해 희생시킬 것인가. 세자는 자신의 방에서 불안하게 날을 보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습니다. 해경궁은 남편 곁을 지키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뒤주 속의 죽음. 1762년 그날 1762년 윤 5월 13일 창덕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궁궐 안팎으로 군사들이 배치되었고 신하들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영조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새벽부터 대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왕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올린 세자의 비행을 기록한 탄핵문이었습니다. 살인, 궁녀 폭행, 왕명 불복종, 야행, 의복 낭비 등 세자의 죄목은 끝도 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전고가 되자 영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관을 시켜 세자를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동궁에 있던 세자는 부름을 받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해경궁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내관들이 막았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전에 들어선 세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조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오는 왕세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렸고 궁궐을 피로 물들였으며 나라의 안위를 위협했다. 더 이상 내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오늘부로 왕세자의 직위를 박탈하고 서인으로 강등한다. 세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님, 불초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아버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뒤주는 쌀을 저장하는 나무 괴짝으로 사람을 가두는 용도로는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곧 큰 뒤주가 대전 앞들에 운반되어 왔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들어가거라. 세자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보다는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일어나 뒤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키가 큰 세자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세자는 몸을 구부려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뒤주 안에 완전히 들어가자 뚜껑이 닫혔고 곧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궁녀들이 붙잡았습니다. 어린 원손도 할아버지,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치며 울었지만 영조는 손자마저 물리쳤습니다. 뒤주가 다친 첫날 세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뒤주 밖까지 들렸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대전 안에서 귀를 막고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세자의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뒤주, 안은 숨쉬기조차 어려웠고 더위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 5월의 날씨는 초여름이나 다름없었고 햇볕이 내리쬐는 뒤주 안의 온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해경궁은 영조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세자를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다면 저도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도 함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완강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셋째 날 세자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뒤주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뒤주를 열 수 없었고 모두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날 뒤주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에 떨었습니다. 해경궁은 뒤주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고 원소는 어머니를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섯째 날인 윤 5월 21일 영조는 뒤주를 열라고 명했습니다. 자물쇠가 풀리고 뒤주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숨을 거둔 세자가 웅크린 채 있었습니다. 27의 젊은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자의 시신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뒤주 안에는 세자가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던 흔적이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되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손도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궁궐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조는 멀찍이 서서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후회, 슬픔, 분노,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왕세자의 예우가 아닌 일반 왕족의 예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신은 경기도 양주 배봉산 기슭에 묻혔습니다. 묘의 이름은 수은묘로 정해졌습니다. 은혜를 생각한다는 뜻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자가 평생 갈구했던 아버지의 은혜는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해경궁은 상복을 입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감히 영조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린 원손을 보살피며 내가 자라서 반드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정은 세자의 죽음으로 큰 파장에 휩싸였습니다. 노론은 왕의 결정이 옳았다고 지지했고 서로는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영조의 결정을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일부는 영조의 가혹함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세자의 죽음 이후 영조는 크게 변했습니다. 더욱 고독해졌고 종종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세자야, 세자야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원소는 할아버지 영조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영조는 손자에게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고 아들에게 하지 못했던 사랑을 손자에게 쏟았습니다. 하지만 원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비극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776년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52년간의 긴 재위를 마친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영조는 원손, 이제는 왕세손이 된 그를 불렀습니다. 나 아버지를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싶구나. 이것이 영조가 아들에 대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왕세손은 정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나섰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묘를 수은묘에서 연구원으로 승격시켰고 시호를 장헌이라 올렸습니다. 장헌세자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기렸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노론,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처벌하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는 정조 치세 내내 계속된 정치적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1889년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수원화산으로 이장하고 육릉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수원화성을 건설하여 아버지를 기리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정조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담긴 거대한 추모비였습니다. 정조는 매년 아버지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그는 능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아드님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정조의 효심은 신하들을 감동시켰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여 화성 행차를 거행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실 행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 행사를 통해 사도세자 가족의 명예를 만천에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비극은 완전히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왕실에 그리고 조선 사회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 자신도 평생 아버지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그의 정치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의 재평가와 영원한 질문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왕자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 후기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왕권과 신권의 갈등, 당파 정치의 폐해, 그리고 가족 간의 비극이 복합적으로 얽힌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조시대는 노론과 소론의 당파, 싸움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치며 당파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더 복잡한 정치적 갈등을 낳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노로는 영조의 총애를 받는 세자를 견제하기 위해 그의 비행을 과장하고 때로는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소론과 남인 세력은 세자를 지지하며 미래의 정권을 기대했습니다. 세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노년에 쓴 한중록은 사도세자의 실상을 이해하는 대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정신, 질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자들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사도세자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았다고 진단합니다. 강박장애, 우울증, 조현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18세기 조선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병이 아니라 품행의 문제로 여겨졌고 치료가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18세기 조선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세자의 이상 행동은 병이 아니라 성격의 문제로 여겨졌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21세기 들어 사도세자는 대중문화의 소재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소설,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5년 영화 사도는 사도세자와 영조의 비극적인 부자관계를 감동적으로 그려내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중문화 작품들은 사도세자를 단순히 비정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시대의 희생양이자 불행한 아들로 재해석했습니다. 영조 역시 냉혹한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책임과 아버지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인간적인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수원 화성과 육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사도세자와 정조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역사 유적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효심과 한을 담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권력과 사랑의 충돌, 정치적 음모의 잔혹함,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인간의 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구조의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영조가 아들을 좀 더 이해하고 인내했다면, 만약 당시 정신의학이 발달했다면, 만약 정치적 당쟁이 덜 치열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약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극에서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부터 26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슬픔을 줍니다.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젊은 왕세자,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며 고통받던 아들, 병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도움받지 못했던 환자. 그는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사도세자, 장원세자, 장조 등 여러 이름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름 뒤에는 한 인간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극을 기억하고 반성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세자의 불행한 삶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일 것입니다. 오늘날 수원 육릉을 찾는 사람들은 고요한 능 앞에서 사도세자를 추모합니다. 그곳에는 아들 정조가 아버지를 향해 품었던 사랑과 한이 서려 있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드는 아름다운 능,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비극의 역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권력은 사랑보다 중요한가? 병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일 것입니다.